2026년에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거칠고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를 냉정하게 보면 피하기 어려운 결론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부채의 한계입니다. 모든 위기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위기가 됩니다. 은행이 돈을 못 갚으면 금융위기, 기업이 못 갚으면 경기 침체, 국가가 못 갚으면 재정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당시에도 부채는 많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안 되면 재정을 풀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정책까지 동원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풀어버리는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금리는 한계까지 내려갔고 국가 부채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허덕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국가는 다시 빚을 떠안을 수 있을까요? 떠안는다고 해도 누가 그 국채를 사줄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화폐 가치의 붕괴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구조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가 2008년과 다른 점은 이 문제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가 높은 부채와 재정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채를 대신 떠안아줄 주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026년 위기의 위험성은 위기가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조를 보면 그 충격은 2008년보다 작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산과 현금 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위기가 오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실제로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평가된 주식과 부동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반등 구간에서 큰 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 기억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경기 침체보다 화폐 가치의 훼손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 위기에서는 자산 가격이 먼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다릅니다. 이미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역시 추가적인 돈 풀기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희생되는 것이 바로 현금의 실질 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풀리는 방식입니다. 돈은 동시에 모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먼저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자, 자산을 보유한 계층으로 흘러갑니다.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뒤에야 그 여파가 일반 개인에게 도달합니다. 이때 개인이 체감하는 것은 내 월급과 현금의 구매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가치를 잃는 이유입니다.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 가격은 이미 다시 올라가 있고 물가는 훨씬 높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금은 남아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위기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금리가 다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이나 현금 보유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봐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이자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현금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치가 깎여나가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보다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분산시키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현금을 완전히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유일한 방어 수단으로 삼는 전략은 이제 과거의 전략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이미 거의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통화정책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은 한번 시작되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는 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기준금리가 8%, 10% 수준이던 시절에는 1~2%포인트 인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반복될수록 필요한 처방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2008년을 거치며 제로금리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유럽은 한때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험했지만 금융 시스템의 부작용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자산 매입,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정책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과 부동산까지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채만 더 쌓였고 자산 가격만 왜곡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돈은 넘치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우리는 통화정책과 대정정책을 동시에 풀어버리는 마지막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이후에 더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위기가 온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더 이상 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화폐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중앙은행이 더 이상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논의는 통화정책을 넘어 국가가 부채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조금 더 근본적인 지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국가가 과도한 부채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4가지뿐입니다. 이 4가지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긴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건전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공공지출을 축소하며 세금을 아끼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 이 선택을 지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축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지만 가장 먼저 포기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인상입니다. 세금을 올려 재정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는 세금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를 줄여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자본과 기업이 더 낮은 세율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제국과 패권 국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그 결과 과거에 쌓인 부채의 실질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오늘의 100조 원 부채와 10년 뒤의 100조 원 부채는 같은 숫자이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게 빚을 깎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생산성 혁신에 모든 것을 거는 선택입니다. 전쟁이나 기술혁명처럼 경제의 분모를 급격히 키워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미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이 길을 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선택하고 있는 길 역시 여기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다음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산성 혁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먼저 투입됩니다.
혁신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화폐 가치는 희석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화폐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과연 어떤 자산이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왜 전 세계의 자금이 동시에 특정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미국도 망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달러의 약화와 미국의 쇠퇴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몰락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71년입니다. 미국은 금태환을 중단하며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사실상 종료시켰습니다. 당시 달러는 이전의 달러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몰락했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도 미국은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즉, 통화 시스템은 바뀔 수 있지만 패권 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이지만 동시에 신뢰의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 비교의 함정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고 해서 달러의 절대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통화들이 더 빠르게 약해질 경우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달러의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은 달러, 유로, 엔화, 원화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정화폐가 동시에 재평가되는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불안은 하나입니다. 이 화폐를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수록 통화는 교환 수단으로는 유지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행동을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 보유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를 전면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리스크 관리 전략에 가깝습니다. 달러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지정학적, 금융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 흐름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달러가 강하니 괜찮다는 단순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의 달러가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화폐 자체보다 화폐 바깥의 자산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금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개인 투자자도 헤지펀드도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앙은행들은 한 해에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해왔고 이 흐름은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왜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금 가격의 움직임을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 매수하지 않습니다. 금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최종 안전판으로 바라봅니다. 즉, 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중앙은행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국가의 통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달러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외환 보유고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하지만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들이 종이금이 아닌 실물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ETF나 소물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가능한 금괴를 매입해 금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금시장의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융상품은 계약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물금은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실물을 흡수할수록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의 양은 줄어들고 이는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금시장을 보면 과거와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정이 와도 깊지 않고 횡보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씩 지루한 박스권을 만들던 금이 이제는 몇 달만 쉬어도 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수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달러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외환 보유 전략을 재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자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화폐의 역할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축적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는 금 가격의 사이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기 가격이 아니라 사이클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금은 다른 자산보다 사이클이 길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수년간 같은 흐름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의 상승 사이클은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금 상승장도 약 10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2000년대 초반의 상승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장기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이클이 항상 초반부는 지루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해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 금의 상승은 대략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상당히 긴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실망했고 관심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상승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그 긴 횡보를 지나 본격적인 방향성이 드러난 단계입니다. 사이클로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아직 중반을 완전히 지나지 않았고 대략 2토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상승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조적인 수요, 즉 중앙은행의 매수와 화폐 신뢰 약화라는 배경이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길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큰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는 반드시 단기적인 하락이나 급격한 변동성이 동반됩니다. 만약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강한 충격이 온다면 금 역시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조정이 사이클을 끝내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장기 상승장의 중간에 나타나는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합니다. 작년에 이 가격이었으면 샀을 텐데 라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이클 관점에서는 과거 가격보다 앞으로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가격이 비싸 보이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항상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체감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역할은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서 얼마에 팔까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이 자산이 내 자산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이 관점이 잡히지 않으면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입니다. 한 번에 판단을 끝내려고 하면 항상 타이밍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분할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조정이 올 때도 일정한 비율로 접근하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입니다. 특히 사이클이 길고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한 자산일수록 완벽한 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실수를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현금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안전자산으로만 이식하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현금은 유동성을 위한 수단이지 장기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은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로 남기고 장기 보존의 역할은 다른 자산과 나눠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금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가격의 변동폭이 과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하락 구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자산의 성격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평소에는 비슷해 보이던 자산들도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금은 다른 자산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금의 가장 큰 특징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존속과 경영에 의존하고 채권은 발행자의 사만 능력에 의존합니다. 예금 역시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약속이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끝자락에서 항상 다시 주목받아 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금은 조용히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초인플레이션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이 자산보다 실물 자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의 결과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보다 이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 움직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실물금을 확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제와 신뢰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을 다시 화폐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 가격을 단순히 투자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금은 위기 국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중심축에 가깝습니다. 다른 자산들이 흔들릴 때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금만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는 금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한쪽 날개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균형을 잃기 쉽고 외부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긴축도 어렵고 세금 인상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생산성 혁신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택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화폐 가치의 희석을 동반합니다. 즉,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신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번에는 다를 거지라는 기대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시스템의 말기에는 항상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변화의 속도가 체감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때는 이미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금을 산다는 행위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시대에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낙관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은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눈앞에 보일 때는 이미 비용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물론 불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바라보면 누구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를 가격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이 자산이 앞으로의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단기적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집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화폐, 부채, 자산의 관계가 다시 재편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방향을 이해하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자세입니다.